쟁글 김준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머리를 자르셨나요? 네. 맞죠? 네. 제가 또 눈썰미가 있습니다. 네.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시면 전 몰랐는데. 그렇죠. 네. 예. 오늘은 항상 이제 김준우 대표님 시간을 기다리시는 이제 팬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이 1,000만 투자자의 나라입니까? 이제 코인 투자자가 1,000만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네요. 네, 근데 좀 지금 집계가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오히려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원래 한 1,500만 정도 네, 잡혔었는데. 네, 그 정도까지 잡혔다가. 그렇군요. 네. 그래도 아직 많이 버티고들 계시네요. 네, 아직은 버티고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 1,500만 원이면 1,500만 명이었냐, 뭐 1,000만이냐 하지만 어쨌든 주식 투자자가 한 1,700만 명 정도로 네. 알려진 상황에서 어쨌든 그래도 1,000만 급에 들어간 정도 이제 메이저 자산군이다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부제가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한국 코인 시장의 민낯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예. 뭔가- 아니 실제로 네. 외국의 그 친구들을 얘기할 때 예. 되게 이상하게 봐요 이 나라. 한국을요. 네. 어떤 점에서 제일 이상하게 보나요? 약간 이 방송 용어는 아닌 미친 사람들이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아, 특히 이제 21년 같은 경우는 저기는 코리아는 엘도라도다. 엘도라도. 황금의 섬. 아, 네. 뭔가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들기도 그렇죠. 하고 이제 머리가 또 다들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코인 빌더들이 되게 적어요. 아,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엄청 화력이 좋은데 예. 여기서 뭔가 코인을 만들어서 글로벌로 확산시키는, 물론 이제 예전에 테라 같은 사태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되게 재밌어하는 분들도 많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1,000만 투자자, 코인 음. 투자자가 1,000만 명인데 이거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는 걸로 시작해야 될까요? 이상한 것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좀 글로벌 시장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래되는 자산이나 이제 거래되는 모습이나 뭐 정도 이런 것들이 좀 그 예전과 계속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계속 좀 한국만의 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뭐 알트코인 투자를 많이 한다? 네, 1차적으로는 그 한국에서 이제 뭐 꼭 당일을 보지 않더라도 뭐 최근 몇 달 혹은 1년 뭐 이렇게 넓게 보더라도 그 거래량 상위에 있는 탑 10 종목들을 보면 그 글로벌과 겹치는 게 몇 가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글로벌에 있는 뭐 바이낸스도 그렇고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이런 큰 거래소들의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큰 거래소들은 대부분 종목들이 탑 10은 비슷한데 한국은 좀 유독 그 있는 거래소들이 다 좀 다른 양상이 되게 많이 있고요. 네. 좀 흥미로운 거는 또 원화 마켓이 이제 굉장히 그 단일 통화 기준으로 굉장히 강한 마켓이 만들어져 있는데 글로벌에는 이제 다른 기관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비해서 한국에 있는 거래소에는 기관이 일체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큰 시장에 뭐 보통 주식 시장이라 하면 개인, 기관, 뭐 외인이 있는데 여기는 외인도 없고 기관도 없고 개인만 있는 굉장히 좀 독특한 성격의 그러네요. 네. 성향이 있고 또 세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최근에 바뀌는 걸 보더라도 오히려 좀 20대는 줄어들고 70대, 60대가 늘고 있는 이런 추세가 좀 보이는 것만 보더라도 왜 이럴까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아니 70대, 60대는 왜 이게 이러는 가장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부분인데요. 예. 코인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 오히려 20대 포함 이하는 두 자릿수 한 10몇 프로 정도대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 오히려 이제 60대, 70대 분들은 한 자릿수로 이제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거를 그래도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는 그 좀 통계상의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 뭐 그럼 한국만 갑자기 좀 뭐 그 시니어 분들이 많이 투자를 들어가냐라기보다는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관심 있는 그 시니어 분들이라고 할지언정 실질적으로 은행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제 미국에는 뭐 JP 모건, 뭐 모건 스탠리 뭐 이런 등이 있고 ETF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시니어 분들이 거래소로 직접 개인으로 잡히지 않는 물량들이 꽤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오호. 방법이 불편하더라도 뭐 손주에게 물어보든 뭐 아들 딸에게 물어보든 주변에 물어보든 어떻게든 거래소를 깔아서 개인 직접 거래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뭐 디지털 자산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 통계가 전부 다 직접 잡히는 좀 그런 좀 왜곡 현상도 있기는 합니다.
신기하네요. 근데 진짜 이 말이 맞기도 한 게 제가 여기 방송 오고 가면서 택시를 탈 때가 있는데요. 택시 기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뭐 하냐고 한 다음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꼭 물어보세요. 안 그래도 코인 사고 싶었는데 어떻게 사면 되냐. 그래서 어플 이런 거 깔아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관심이 많으신데 이제 기존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했던 채널과는 되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친숙하지 않은 이제 시니어분들은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마치 테슬라 이제 뭐 모델 3 이런 거 나와서 인터넷으로 막 수천만 원 차를 긁고 이러던 때도 처음에 이질감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네. 지금은 익숙해진 것처럼 그런 시기가 좀 뒤늦게 오다 보니까 그 차이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신기하다. 한국만 약간 이런 상황입니까? 이런 어떤 노인들도 좀 많고, 네. 그리고 어떤 리테일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와 리테일 투자자 설명하셨는데 한국에는 기관 투자자가 아예 지금 좀 없는 상황이고, 네, 네. 그럼 해외 같은 경우는 좀 비율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나요? 비율로 치면은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머릿수 헤드카운트 형태로 보면은 개인들이 해외에서도 많습니다. 다만 네. 이제 기관들은 한 군데라 하더라도 볼륨이 워낙 다르고 투자하는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에 이제 매칭돼서 시장에 대한 어떤 성격이 좀 희석이 되거나 보완이 되거나 안정화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한국은 철저하게 높은 리테일, 거기에다 덧붙여서 철저하게 굉장히 높은 회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측면에서 시장에 만들어낸 양상이 아예 좀 다르게 보이고 있고, 특성 중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을 이제 해외에서도 한국의 리테일 투자자가 정말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20대 이상, 그러니까 전체 이제 우리가 어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성년이라고 볼 수 있는 비중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합니다. 한 20%대 정도로 비슷한데, 그래서 한국이 유독 더 많은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차이라기보다는 차이로 보면 그 해외는 사고 들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1년에 한 6번 정도 평균 이거를 교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이 있는 거죠. 뭐 알트를 샀다 그걸 다시 비트코인으로 네, 바꿨다가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군요. 이해가 좀 되네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냥 국민의 이런 성향일까요? 아무래도. 그 아무래도 뭐 예.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약간 위험하지만, 그 사실 이제 뭔가, 지금 우리가 예. 저희끼리 자주 얘기하는 게, 원래 코인 하시던 분들이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거래하고 계시다. 정확히 저잖아요. 코인 하다가 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변동성에서 오는 도파민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즐기는 쪽에 가까운 그런 인구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어디서 느껴지냐면, 그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X 같은 데 가보면 네. 한국 투자자들 거의 완전 약간 미친 사람들이다. 무섭긴 하이닉스가 해요. 이렇게 올랐는데 거기서 더 산다. 그리고 가격이 또 올라가요, 실제로. 맞아요. 네, 그런 거를 보면서 네. 와, 이 한국 대단하다. 약간 이런 평들이 사실 많긴 합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한국인들이 코인에 진심이다. 뭐 이런 얘기가 과거엔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6번 정도를 손바뀜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연간.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진심이라고 하는 거는 좀 사서 이제 장기 보유를 하는 경우가 약간 네네. 그런 케이스인데, 오히려 그런 케이스라고 보는 건 좀 아니겠네요. 오히려 좀 이렇게 네. 약간 이익지향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자 성향에 있어서 뭐 수익을 추구하는 거는 이제 모두가 비슷하겠지만은 네. 조금 이제 한국 특성의 이제 차이가 이제,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두 가지가 크게 갈리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투기 상품이라던가 고수익 상품, 그리고 늘 이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처럼 빨리 뭔가를 달성하고 싶다, 수익 네. 실현을 하고 싶다에 대한 수요는 다른 나라보다는 더 빠른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주식 시장에서 어떤 파생 상품에 대한 선호도나 비중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한국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거기서 그걸 이제 증폭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원화 기반, 단일 기반 통화로 거래량이 전 세계 2위인 국가이다 보니까 네. 그 원화 마켓 내에서의 투자 비중이 높은 자산들을 또 기관들이 없이 리테일들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고변동성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개인들 입장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환경이 미국에는 없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는 있다 보니까 한국 투자자들은 내가 원화 기반으로 알트가 상장됐을 때 알트는 또 수명이 길지 않고 오히려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애초에 짧게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알트 투자. 왜냐하면 비트 이런 것보다 원화 마켓이라는 특성, 리테일 위주로 모여 있다 보니까 그 하나에서의 높은 변동성은 당연히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럼 그 변동성이 맞춰진 환경 내에서는 내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낫냐, 알트코인을 보는 게 낫냐면 알트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가 있는 환경 속에서 이제 개인들은 그러면 알트 투자에 대한 적합한 방식은 뭐냐, 뭐 투자하고 홀드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 오히려 이제 빠른 수익 실현이기 때문에 그 환경적인 부분들도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한국이 굉장히 이제 고변동성의 고회전율의 그 리테일 마켓이 만들어진 알트의 나라다라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알트의 나라다. 원래는 성향이 그렇지 않더라도 네. 들어와서 시장이 돌아가는 걸 좀 관찰을 하다 보면 네. 그렇죠. 이거 알트 거래해야 되는 시장이네. 네, 네. 이런 인사이트를 얻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코인 좀 몇 년 이상 투자하는 분들은 있는데 그 가즈아를 막 외쳤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이게 왜 그런 환경 영향이 후천적으로 있다라고 보냐면 원래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뭐 여기도 여의도지만 이제 금융권에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상하게 코인 시장만 들어오면 가자를 외치고 다른 성향이 돼요. 그래서 뭐 원래 주식에서는 뭐 변동성 보고 뭐 뭐 퍼가 몇 배니까 이거는 뭐 좋고 안 좋고 하는데 이 시장 오면 다 필요 없다. 가자. 일단 베팅하고 일어났을 때 올라 있으면 된다. 뭐 이런 그 멘탈리티가 이 시장에 들어오면 좀 익숙해져 버리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여담이지만 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2017년, 19년, 18년 요때쯤에는 네. 그 텔레그램 방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영차 놀이를 했습니다. 영차 네. 하면서 사람들이 사고. 이거 아무 가격에 영향이 없거든요. 네. 근데 댓글을 막 달아요. 그래서 이게 호가라고 하죠. 호가가 네.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거를 같이 마치 영차, 줄다리기 하듯이 영차. 예. 그렇게 같이 하는. 그 가자가 약간 그런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그렇죠. 나온 거라서 멀쩡하던 투자자들도 들어오면 다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프 파일 이런 거 보내면서 네. 예, GIF 파일 맞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뭐 가사 막 이런 영상들 막 보내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알트는 여전히 변동성이 높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거래량은 많이 죽었습니다만 네네. 한국 사람들이 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환경, 특히 이제 대표적인 차이점이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점을 꼽으셨는데 네.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만약에 이게 풀려서 해외와 비슷한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 한국에서도 조금 알트코인 거래 빈도가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거래를 하게 될까요? 일정 부분은 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에 지나치게 쏠린 현상은 좀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보여준 모습을 요즘에 보면서 좀 힌트를 많이 얻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대장주가 삼성전자와 지금 요즘에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데 네. 그 대장주들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미국께서도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전날 한국 시장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시작을 한다는 것처럼 이제 네, 글로벌의 그렇죠. 원마켓이 되다 보면 이게 24시간 돌아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의 얼리 어댑터, 그 중에서 고베타, 뭐 고변동성을 가진 곳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들의 선호도가 어떻게 바뀌고 움직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이제 글로벌리 관심을 받고 투자를 하는 자산의 경우에도 한국 투자자들의 그 변동성과 성향이 많은 글로벌의 이제 어떤 신호처럼 잡히는 것처럼 앞으로 한국 시장이 기관화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제 아주 높은 그 빠른 성향을 가진 한국 투자자들이 있는 환경에서는 네. RWA나 어떤 자산이 들어오더라도 조금 더 글로벌의 얼리 어댑터 혹은 글로벌의 초기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시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거꾸로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보면 방금 이제 답변의 일부분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 가령 뭐 예전에 네. 뭔가 새로운 힙한 어떤 제품 특히 IT 쪽에서 네. 뭔가가 나오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그러니까 몇 가지의 이 테스트 베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인종, 다문화 뭐 이런 이제 소셜 그런 데다가, 믹스가 되는 곳에 예. 풀어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 서울도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네. 트렌드 측면에서.
그런데 요 이제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 말씀하신 RWA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한국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사용하는 빈도 자체는 좀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지. 네, 저는 그 확실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알트코인의 전체적인 그 변동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토큰으로 그냥 발행이 된다는 거는 그냥 형태일 뿐인 거지 무슨 자산을 담은 토큰이냐가 중요할 텐데 만약에 네. 넥스트 스페이스X가 나온다 혹은 뭐 넥스트 펠런티어가 나온다 엔비디아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형태의 비상장 주식들이 만약에 토큰화돼서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토큰의 가격 발견을 가장 먼저 하고 유동성을 가져가면서 관심을 고집중해서 짧은 시간 내에 가져갈 수 있는 흥행성을 보일 수 있는 건 여전히 한국 투자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최근에 이제 미국의 주요 토큰 발행사 혹은 이제 자산 발행사 같은 곳에는 당장 한국의 규제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그 한국의 리테일을 어떻게 잡을 건가, 그들의 구미에 맞는 RWA 자산은 뭘까에 대한 질문들을 이미 하고 있는 걸로만 봐서 이게 RWA나 이런 형태의 토크나이즈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명확하게 글로벌로 자산이 발행되면 글로벌에서의 얼리 어댑터, 초기 흥행성을 판단할 수 있는 마켓으로서의 역할을 오히려 더 공고하게 마이너리그가 아니라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하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한테는 네. 좀 좋은 거네. 좋은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냥 문득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RWA는 뭐 기관들이 더 좀 많이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한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관보다는 리테일이 크다고 했는데, 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런 게 궁금해지거든요. 네, 오히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제 주식 시장에서 만들어져 있는 형태는 개인들은 대부분 IPO가 되고 나면 이제 상장이 되고 나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상장이 되고 나서는 사실 많은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검증이 되고 매출도 검증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네. 리스크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 퍼블릭 마켓으로 이제 공개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리스크를 수용하는 성향을 보면은 기관이 높을까 개인이 높을까라고 보면 개인이 훨씬 높기가 쉽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럼 초기 투자에 리스크가 훨씬 높은 상황에서는 누가 리스크 테이크를 더 많이 하냐, 개인이 한다라고 하면은 그 성향의 매칭으로만 본다라고 했을 때 개인들이 초기에 비상장주들이 나왔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 재무제표 묻고 실사하고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향적 가능성은 훨씬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관들이 들어오기 이런 형태로 기존에는 하고 싶어도 접근이 안 되니까 못했었는데 만약 그게 토크나이즈 돼서 접근 가능성이 열린다 하면 초기 투자 진입은 개인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해서 시기적으로 기관들이 들어오기 전 혹은 적극적이지 않을 때 개인들 시장에서는 흥행성이 증명이 되고 오히려 더 큰 기관 시장으로 열리게 되는 그런 구조를 앞으로 좀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글로벌 기업들이 약간 그런 니즈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사실 한국에 들어올 때는 두 가지 경로가 있죠. 그러니까 네. 제도권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하나는 뭐 디파이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그냥 이제 사용자랑 직접 만나는 방식이 있을 텐데 네. 뭐 규제기관 같은 경우는 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입김 강하게 가져갈 수 있지만 후자는 또 컨트롤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또 정부에서 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부분이 어쨌든 이 한국이라는 시장이 네. 뭐 글로벌 디지털 자산의 흐름에 있어서 약간의 얼리 어답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먼저 신호를 발산하는 그런 시장으로 기능을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 당장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개별 디지털 자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가령 뭐 우리가 보통 가장 유동성을 볼 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부분, 뭐 양적 완화를 하나 안 하냐 이런 그렇죠. 부분을 보지만 한국에서 보여지는 어떤 신호를 보니 이거는 뭔가 유의미하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혹시 있으면 좀 소개를. 네. 이제 그 한국에서 지금 보고 있는 기존 자산들 기준으로 뭐 김치 프리미엄처럼 한국에 이제 얼마나 시장이 좀 과열돼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냉각돼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른 부분에서는 뭐 예치금 측면이나 어떤 그 거래량도 볼 수 있는데 예치금이나 이런 거는 가장 높았던 때 대비해서 한 6분의 1 토막 정도가 나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도 비슷한 수준이다 보니까 네. 아직은 되게 낮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지금 현재 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보는 게 좋은 게
그 자산군의 형태가 자체가 아예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국의 테크 비상장주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과 아예 다른 형태로 평가가 되고 보여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 다루고 있는 자산 형태에 맞는 인디케이터가 뭐냐를 기준으로 네.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미국의 비상장주다 하면 주식 평가 관점에서의 지표가 뭐냐를 봐야 될 거고, 근데 지금 디파이 토큰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인프라 체인들이나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는 코인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든가 한국의 주요 거래량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보면서 한국 리테일이 여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야 있느냐를 봐야 될 텐데, 그냥 딱 오늘 뭐 최근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한국의 예탁 규모가 줄어든 건 맞는데 네. 이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신호는 뭐냐 하면은 지난 한 달 사이에도 그래도 한 자릿수 퍼센티지대로 그 계좌 폐쇄나 이탈 자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카운트가 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에는 아직 한국에서 이게 돌아올 수 있는 형태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그 인구 통계학적 구성 70대가 뭐 들어오고 있고 60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20대는 빠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제 시장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기울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20대의 이탈은 훨씬 더 이제 민감한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의 40%를 코인에 투자를 했다라고 했었을 때 생활비로 써야 되는 절대 금액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불가피하게 엑싯을 해야 되거나 이런 형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의 이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예 구조적으로 이탈을 했냐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고배탈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단기적으로 내 유동성에 어떤 조정이 필요해서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형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 30대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네. 60, 70대는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파이는 커질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21년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지표가 약간 우리 보통 이제 농담식으로 인간 지표가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21년에는 어떤 지표가 있었냐면 구글 네. 트렌드를 봤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한국 구글 트렌드하고 글로벌 구글 트렌드하고 속도가 약간 다릅니다. 아, 그래 어떻게 다르죠? 한국이 먼저 올라가요. 한국에서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네, 그러니까 구글 해외에서. 트렌드에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키워드 검색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사람들이 관심이 왜 많겠어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살려고, 네, 많아지는 많겠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투자에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그렇죠. 어떻게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뭐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가령 한국에서는 이렇게 원치 않는 상태에서 장기 투자로 가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보이는 행태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앱을 삭제해요. 아예 지워버리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기가 되면 되게 재밌는 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가 다운로드 상위로 올라가고요. 갑자기 다시 다운받아야 네, 되니까요. 한국은 업비트 빗썸이 올라갑니다. 그럼 뭔가 어플을 몇 명이나 다운받고 있는지, 그렇죠. 다운로드 수가 올라가는지를 좀 봐야겠네요. 근데 저도 그거 너무 알고 싶은데 네. 그게 아주 공식 자료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트렌드를 조사하는 몇몇 기업이 있어요.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재밌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인간 지표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재밌겠네요. 예. 네,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RWA 얘기를 쭉 해봤는데 RWA가 결국에는 요 다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알트코인 시장에서의 어떤 맹주 역할을 했다면 이제 그 바톤 터치가 되는 느낌이 지금 대표님 말씀해주시는 걸 쭉 들으니까 저는 네.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어떤 형태로 어떤 풍경으로 RWA가 우리 이제 이쪽으로 와서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다, 그런 걸 대략적으로 전망을 한번 해주시고, 네. 그리고 요거 RWA 투자할 때 반드시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저희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같이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RWA 전망부터 하자면 이제 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제 뭐 2단계법에 대한 논의가 좀 다시 된다라는 게 이제 이번 네. 주에 나왔는데,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물 자산의 토크나이즈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것도 규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네. 얼마나 흥미로운 자산들은 아마도 해외에서 먼저 발행이 될 거고요. 그게 예. 이제 뭐 로빈후드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세계에 있는 저런 디파이 서비스든 뭐 덱스를 통해서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국 분들이 접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액세스나 지식이나 이제 경험 혹은 주변 네트워크가 있는 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가 초반엔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데에서의 있던 그 경험, 돈을 벌었다라는 이제 것들이 한번 사이클이 돌아야지 사실상 RWA도 대중화돼서 이제 매스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초기에 RWA 첫 웨이브 파도로 보게 될 거는 아마도 해외에서 그런 RW 흥미로운 서비스가 나왔는데 누가 돈을 벌었더라라는 것들을 이렇게 업계에서 뭐 용자라고 그냥 용감한 분들이 나가서 그 증명을 하고 수익 인증을 하고 예전에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했는데 돈 벌었다라는 게 붐이 되면서 막 갔던 것처럼 그렇죠.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기반으로 대중화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보면은 저만 하더라도 그 저도 잘 모르는데 그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제가 어떤 상품 판매를 동영상으로 하고 있는 어머. 것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머, 저도 있어요. 정말요? 유튜브 네. 찾아보면 네. 정말요? 네, 생겨요 그게. 네. 그거 뭐 고소를 하셔야죠. 네, 근데 이제 뭐 예. 다 해외 채널이다 보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건 대중화하기 전에는 조금 더 우주공산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쓰는 서비스가 이게 진짜 쓸 수 있는 데냐, 투자자 보호가 얼마나 돼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위험, 그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가 클 수 있다 보니까 내가 그거를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내가 어떤 서비스를 투자하고 그게 믿을 수 있는 데냐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LLM 신봉자는 아니지만 네. 많은 분들은 그걸 내가 어떻게 검증해? 어차피 다 못 들어본 데인데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사이트 주소를 쉽게 그냥 뭐 챗GPT든 뭐 제미나이든 어디 넣고 여기 믿을 만한 사이트야라고 했었을 때 상당 부분 걸러집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그냥 한번 서비스가 있을 때 예. 최소한의 믿을 수 있느냐는 그렇게 LLM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을 하시면 그래도 불가피한 그런 뭐 사기나 이런 것들로부터는 많은 예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음. 사실 한국에서 이제 업비트 빗썸이 굉장히 유명한 이게 거래소잖아요. 그렇죠. 해외에서도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이분들이 물론 사업을 잘하기도 했지만 네. 사실 그 유명세의 상당 부분이 한국 사용자들한테서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해외 프로젝트들이 여기에 상장됐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근데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 그 거래소 쓰는 한국 사람들 100% 그렇죠. 한국인이거든요. 100%. 그 거래소는 예. 예, 거기서 잘 사주니까 사실 이러는 건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왜 한국은 항상 소비자가 되어야만 하나. 우리도 좀 이렇게 맞아요. 인프라가 좋은데 사람들, 이게 이제 진짜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국의 이 투자자들이 네. 한국이 이런 RWA를 약간 주도를 하는 가능성은 없나, 또 그게 이제 좀 가능하려면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풀어져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사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국 내에서라고 하면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규제 이미 너무 늦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 오늘 당장 모든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 뭐 세부 시행령, 그리고 그걸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많은 이제 기관들의 이해도와 그 변화라는 걸 따라가는 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서 한국 기업들이 조금 더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특정 섹터에서는 전체 RW 섹터 전체에서의 어떤 주도를 보이지는 않더라도 특정 영역에서는 그래도 뭐 한두 군데, 두세 군데에서 좀 글로벌 탑 플레이어로 좀 이겨볼 수 있는 섹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 그렇습니다. 네, 한국이 1000만 코인 투자자가 있는 나라인데 이상한 것들이 많고 저희가 어떻게 그걸 좀 활용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김주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